입시를 묻다 피기맘. 오늘의 입시 뉴스는 문제의 킬러 문항이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혜영 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킬러 문항이 공개가 됐네요. 네. 어떤 내용인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제됐던 킬러 문항들이 26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3년간의 수능과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인데요. 공교육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을 활용해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를 반복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에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사용됐거나 과도한 추론이 필요한 경우 등을 킬러 문항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다만 교육과정 위반 여부나 정답률 등 기준을 명확히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한 사교육 근절 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대치동에서는 킬러 문항이 아니라 준 킬러 문항 대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바꿨고 벌써 맞춤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되면 최상위권 내의 변별력에 또 문제가 생기고요.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이 급변하는 경우가 늘고 이런 경우에 또 N수생이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수학원 등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현 입시 제도와 사회 구조에 대한 고찰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수능 대비에 막대한 학원비를 쏟아붓게 하는 원인 그것은 바로 현재의 입시 제도와 사회 구조다. 과학 교사의 이야기를 또 보면은 또 하나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 하나당 1분 내외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변별을 위해서 과학 문제를 수학 계산 문제처럼 냅니다. 초고난도 문항에 대한 정보 격차도 가장 크고 경제력이 높을수록 사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능 영역, 바로 탐구 영역입니다. 특히 정시 확대 이후에 학교 수업에서 수능 대비, 즉 문제풀이 수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탐구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런 부분들은 다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한 과학교사에 의해서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박주호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수능의 난도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입시 경쟁 사회에서 수능으로 줄을 세우려니까 여러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다. 이에 수능 대비가 안 되는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에 투자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쉬운 시험을 내면은 변별 실패다라면서 비판을 한다. 이런 것은 수능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대학에서 학교 공부를 할 역량이 있는지만 살피고 변별은 대학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 공교육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바람직한 인간 형성이라는 목표에 맞게 학교 교육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가 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네요. 여기 기사를 먼저 보면은 되게 분석을 잘한 기사 같아요. 네. 킬러 문항을 이제 문제풀이 반복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네.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4%가 1등급이 그렇죠. 돼야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좀 1%, 2%를 가릴 만한 문제가 없는 경우 수학 같은 경우는 4점짜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동점이 나와서 모두 2등급이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교육적 가치로 이 문제를 꼭 내야 된다. 저는 이제 킬러 문제 그렇게 규정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운 과정에서 반드시 이 개념과 이 필수적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기본과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내는 게 맞는 거잖아. 정말 중요한 거. 그렇죠. 인생, 꼭 알고 인간의 가야 삶으로 봐서도 꼭 알아야 될 거를 배우고 그걸 내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등수를 가리기 위해 이상한 문제가 그런 걸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만을 위한 교육적 가치보다는 변별력 위주로 등수를 가르기 위한 문제. 요거를 저는 킬러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출제 기술에 보면은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사례긴 한데 사실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상대 평가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폐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는 이 문제는 좀 저의 생각은 다른데 대치동에서 벌써 준킬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봤자 킬러가 사라지면 학원에 대한 수요는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가 등급제가 됐어. 그러면 이게 영어가 쉬워졌다, 어려워졌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는 1등급이 90점 넘으면 돼. 한두 개는 틀려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다 맞으려고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으려고 하는 수요가 준 거죠.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국사가 필수가 되면 이과 문과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되니까 학원에서 강사들, 국사 선생님들이 국사 강사들이 떼돈을 벌겠구나 그랬는데 등급제가 된 거야. 등급제에다가 대학들이 이거 한국사는 어떻게 반영하냐면 3등급이나 4등급, 심지어는 5등급 받으면 만점으로 쳐줘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한국사를 공부하긴 하는데 굳이 학원 가가지고 문제를 달달달 하는 연습과 훈련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한국사 사교육은 사실상 고1 내신을 제외하고는 이 입시계에선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무리 학원들이 선전을 하고 뭐 와라고 하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했을 때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는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는 안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준킬러 문항을 대비하는 걸 아무리 선전해도 실제로 킬러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는 사교육 수요는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현 입시 구조랑 연관되어 있는 거 맞죠? 이게 우리 전임 정부에서 원래는 고교학점제 만들고 학종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다가 그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 갑자기 급격하게 공정성 강화라는 게 화두가 되면서 수능을 중시하는 쪽으로 확 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수능이 사실은 킬러가 있든 난이도가 좀 어렵든 간에 거기에 해당자들이 많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정시가 너무 늘어나면서 그 재수생이 증가한 것도 사실 그 원인이 크고 그다음 변별력이 이슈가 된 것도 정시가 느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커져 버린 거죠. 수능의 역할을 제고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것만 보시지 말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원본 보도자료 원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 저는 뭐 배경이나 뭐 정치적 이슈나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올해 고3 또는 내년 고3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저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게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에서는 킬러 문항 때문에 대형 입시 학원에 의존하는데 얘를 없애기 위해 킬러 문항이 배제된 좀 이따 저 킬러 문항도 규정이 됐어요. 제가 신문 보니까 뭐 애매하다 아니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상 출제 지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2 고3들은 킬러 문항을 뭘로 집었는지가 명확해 워딩으로 표현돼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되게 의미가 크다고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수업만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교과를 사교육에서 수강을 하는데 내신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공교육 내에서 방과후로 하겠다. 근데 요거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을 실현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된 게 뭐냐면 원하는 수업할 수 있는 학점제가 되니까 해결이 된다. 네.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는 근데 이게 되려면 입시하고 연동이 돼야 되니까 정시가 감소하고 수시에서 학종 비중이 높아져야지만 자연스럽게 이걸로 가지. 현행의 정시 모집 인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수능 공부에 생각을 두는 학생이 여전히 있을 거고 그렇죠. 줄이긴 힘들 거잖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학교 수업의 변화도 있지만 대학 입시 그 구조의 문제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초등이랑 유아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는데 공교육 수능에서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배제한다. 근데 여기 배제한다에 옛날에는 어떤 거였냐면 공교육의 고등 과정에 속하기만 하면 괜찮았는데 요번에는 뭐가 이제 우리 킬러 문제에 보면은 규정이. 뭐가 나와 있냐면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긴 하지만 대학교 과정을 아는 애가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딱 고등학교에서 정말 학교 교육만 배워도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을 한 건데 얼마나 지켜질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교육 카르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입시에서 대학별고사나 내신 교육 과정 내 평가해라. 그 이제 논술이라든가 면접도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만 해라. 근데 이제 이것을 끊임없이 그동안 이제 사교육 영향 평가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이고 관리 감독을 얼마나 강화할지 그런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 컨설팅과 대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 근데 공공 컨설팅은 지금 뭐 지방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생겼거든요. 저는 그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대입 정보 공개는 요번에 약간 작년보다 어디가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후퇴했어요. 작년까지는 되게 자세히 공개됐거든요. 예를 들면 정시 같은 경우는 국어가 몇 퍼센트, 수학이 몇 퍼센트, 탐구가 몇 퍼센트 이게 다 공개됐는데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이 그냥 다 합해가지고 몇 퍼센트만 한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해당이 될지 안 될지 해석하기가 너무 아까 이 킬러 문제죠. 고도의 추론 능력이 필요한 어디가 정보 공개는 이게 다시 대학들 관리 감독을 좀 해서 정말 사교육에 도움을 안 받더라도 어디 가만 보고도 가능하게 디테일하게 좀 공개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정보가 불투명한 곳에 사실은 고가의 컨설팅이나 사교육이 개입하게 돼 있죠. 이거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대학들이 약간 게으름을 부리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커트라인을 좀 가리고 싶은 그런 거 아닐까요? 걸 좀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BS 단추 이거 아주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단추가 뭔가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나한테 맞는 문항을 추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수능 문제를 풀다가 17번을 틀렸어. 그럼 얘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수능 모의고사하고 여기서 계속 제공되는 거예요. 무료인가요? 그렇죠, 무료죠. 약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사실 어떤 사교육이 만든 것보다 완벽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실제로 쓰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선전도 안 되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방과후를 하거나 그러면은 사실 저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맞춤형 학습을 해준다라고 하는 소수형 학원들하고의 경쟁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만한 컨텐츠를 갖고 있다. 그거는 현실입니다. 이걸 또 확대하고 강화하겠다 그랬으니까 되게 이거는 이번 걸 계기로 오히려 좋아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 내 교과 보충 지도 예를 들어서 한 번 내가 중3 때 함수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고등학교 가서 이걸 다시 배울 기회가 없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 초등은 우리 오늘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출제해서 배제한다. 수험생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올해 고3은 좀 불안해. 내년 고2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측이 되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예측하고 하던 게 확 바뀌면 그 불안함이 있는 건데 저 핀셋으로 킬러 문항을 제거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이제 뭐냐면 변별력은 갖추되 그랬잖아. 그럼 변별력이 어디에 초점이 있냐가 키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이야기하거나
강남이나 목동 같은 이제 학부모들이 좀 불안해한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거는 주로 1, 2등급이야. 네. 상위 애들이 자기는 킬러가 나오는 걸 전제하에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 실수 한두 개로 큰 문제가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이 친구들의 변별력은 그 킬러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본적 개념 문제나 아니면 계산이 복잡한 좀 지저분하다고 애들이 소위 평가하는 그런 문제인 거지 사실은 킬러 문제가 변별력에 영향을 주는 수능 수험생들은 전체 집단에서 많으면 10% 정말 많이 잡아도 15% 정도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주장하는 게 다른 거죠. 여기서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변별력은 킬러 문제 없어도 변별력 전체에서는 있거든요. 네. 그걸 얘기한 거고. 근데 이제 일부 사실 지금 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별 관심이 없는 학생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수시 위주로 준비를 하거나 어차피 자기는 올해 해에 수능 잘 봐가지고 정시로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이 없는 친구, 못하는 친구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요 변별력의 문제는 그 상위권 소수의 주장을 이제 대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저는 이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게. 근데 이제 올해 고3한테 한 건 좀 성급한 면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 방지 체계. 여기서 이제 보시면, 킬러 문항 사례 도출. 이거는 되게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떤 뭐 사교육 방지책이든 뭐든 간에 저런 걸 사례로 보여준 적은 없어요. 저 사례가 100% 맞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70점이야. 그럼 개선해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80, 한 5년 후에 100점으로 가도 되니까 사실은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게 처음이 어렵지. 욕을 먹더라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문항별 교육 과정 근거 외에 수능 문항 정보를 추후로 이거 너무나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게 알려줘야지. 그래서 공부할 때 참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 문항 검토한다. 이거 내년부터니까 고2들은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준비할 여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충격적이죠. 평가원 내에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우와. 공정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원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출제하잖아요. 그렇죠. 수능은 출제는 교수들이 하고 검토는 교사들이 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조금 더 강화하고 실질적 권한과 영향력을 주겠다는 의미니까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의 입김이나 이거 우리 학교 애들은 못 푸는데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할 수 이런 있는. 게 사전에 지금까지는 사후잖아요. 사후에 일단 내놓은 문제 가지고 와 이건 너무했다 아니다가 나중에 생기는데 사전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출제 단계에서 여기 신설을 하고 평가원 외부 추천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영향력이 커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죠. 출제위원이 그동안은 원래 누구인지도 몰라.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죠.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을 그 영리 행위를 못하게 한다. 일정 기간을. 근데 이거는 약간 위헌 소지가 있긴 하죠. 다른 직업의 사람들 같은 경우 하고 좀 있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특별법처럼 지금 하루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문제된 것도 이제 막 그 평가위원 하셨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모의고사도 내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그게 좀 요즘 타켓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수업은 AI 교과서 개발하고 능동형 참여를 하겠다. 근데 이거는 수능하고 상관이 그렇네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능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들면 고교 학점제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수능 위주로 하는 입시 그 비율을 좀 축소하겠다. 그런 거는 의미가 있겠죠. 그다음에 개념 중심, 그러니까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게 출제한다. 지금도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도 2점짜리가 3문제고 3점짜리가 14문제인데 이거 담아주면 48점이거든요.
요까지는 그 문제야. 근데 문제는 이제 52점이 3점짜리부터 4점짜리까지인데 그나마 3점짜리 약간 더 맞습니다. 4점짜리가 52문제인데 52점인데 여기 또 주관식이 9개잖아요. 사실은 우리 옛날 농담식으로 제가 얘기하지만 옛날 초기 수능은 찍을 권리도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찍을 권리마저 박탈된 거야. 9문제는 뭐라도 써야 되네요, 그러면. 9문제는 찍을 수 없어요. 수능 때 기억나세요, 서술형? 기억도 안 납니다. 찍을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과연 수능이 만약에 우리가 초기에 수능은 정말 미국의 SAT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사고력을 측정하고 교과 중심이 아닌 통합 교과의 개념으로 수능이 도입이 된 거야. 근데 지금은 사실은 통합 수능 그 성격도 아닌데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서술형을 둘 이유가 있을까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교사 참여. 와, 이거 출제진 구성 검토. 이게 정말 되면은 좀 그럼 이게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검토하겠다잖아. 검토가 그래도 이만큼 들어간 게. 그것도 25학년도부터 내년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출제진에 포함이 되면 갑자기 그러면 선생님이 중간에 사라지실 수도 있겠네요. 뭐 그거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 중에 수업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구하시고. 그렇죠. 네. 공교육 지원단에 나가서 파견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선생님들 일부 이제 출제진에 한두 명이라도 참여를 하는데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뭐 나머지는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보도자료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이 킬러 문항 사례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우리 학생들한테는 막 막연했던 거를 좀 정리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오늘 뭐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교육부가 그 킬러 문제라고 한 사례를 발표했으니까 뭘 가지고 얘기했나? 도대체 뭘까? 이게 되게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지침이 명확해. 일단 요번 6평에 나왔던 겁니다. 21번이에요. 여기 보면 정답률을 낮추기 위해 아까 네, 제가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킬러 문제에서 이게 4% 잘라야 되니까 그냥 일부러 어렵게 낸 거야. 그런 걸 하기 위해 기역, 니은, 디귿 중 모두 옳은 것을 찾는 객관식 유형의 문제를 그것도 주관식으로 바꿨어. 불필요하게 또 뭘 썼냐면 명제의 개념을 도입해서 실수를 유발했다. 이 핵심이 실수를 유발한 거죠. 이게 변별력. 그러니까 저거 줄 세우기를 하려고. 이거는 내가 봐도 좀 반칙인 것 같긴 해요. 진짜 필요한 걸 내서 아냐 모르냐 묻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뭐냐면 다함수의 도함수, 함수의 극대, 극소, 함수의 그래프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되게 추상적이죠. 이거 문제 해결이 복잡해. 이걸 누가 정의해? 여기 딱 나왔죠.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 이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제시된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 가지가 복합된 문제는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밑에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상의 복합 개념이 활용되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보면 등비 수열 등 여러 가지 수열의 일반항 및 합, 등비급수 등 다수의 수학적 개념. 여기도 똑같네요. 네. 여기 다수. 여기도 세 보면 하나, 둘, 세 개죠. 등이니까 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세 개의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제시된 것 같고 그 다음이 여기 보면 역시 합성함수, 성질, 미분계수, 평균값 정리, 그래프 등 다수. 여러 개가 합쳐진 문제들이 좀 그렇죠. 많아요. 이게 원래 킬러 문제 우리가 강사들이 이야기했던 정의였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 보면 세 개 이상의 복합 개념은 안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이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미분을 응시한 학생한테만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수원, 수투하고 확통을 공부했어. 그러면 그 미적분에서 나오는 변곡점의 개념과 성질을 활용한 문제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확통만 한 친구들은 불리하다는 거죠. 똑같은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특정한 과목을 더했을 때 유불리가 있는 거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가 세 가지의 복합, 두 번째가
특정한 걸 선택한 애들만 유리한 이런 거가 이제 두 번째 킬러의 사례로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확통이니까 이건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에서 나오는 건데 F5가 1, 2, 3, 4인 경우에 대하여 두 번씩 풀이 과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시간도 우리 세대 전문 용어로 노가다죠. 아니 도대체 그 사고력을 묻겠다, 개념 위주의 사고력을 묻겠다 하는 데서 과연 이렇게 노가다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걸 문제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글을 통해 실수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너무 긴 거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긴 거, 단순 계산이 긴 것도 킬러의 왜냐하면 이것도 의도가 뭘까요?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게 한 거? 그래서 이 문제를 놓치게 그렇지. 하거나 시간으로 그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의도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개념을 명확히 알았냐,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냐 보다는 여기에서 누군가 실수로 틀려줘야지 1등급, 변별력이 2등급이, 생기니, 2등급이 구분이 되니 이런 문제가 요 세 번째죠. 그러니까 시간 갖고 장난치는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세 번째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역시 또 미적분이니까 선택이죠. 여기 미적분에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다수의 수학적 개념 이거 여전히 나왔죠. 그 다음이 뭐 지수함수, 삼각함수, 합성함수가 결합된 문항으로 공격에서 수준보다 다소 복잡한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 이건 의미 없다. 제가 보기엔 다수의 개념. 그러니까 추상적 내용으로 정의된 거에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9번 문제 역시 뭐냐면 뭐 심리적 신경 쓸 거 없다. 여기 이게 문제입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테일러 정리 개념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저기 학교에서는 테일러 개념을 안 가르쳐 주더라도 학원이나 뭐 강사들이 이거 쉽게 풀려면 이거 쓰면 돼라고 알려줄 수 있거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으로 정통으로 푸는 바보처럼 그냥 열심히 아는 대로 세금 내는 사람이 이렇게 뭐 불법은 아니더라도 탈법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보다 더 손해 보는 듯한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대학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다른 개념으로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 네 번째가 나오는 거죠. 심리적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다. 기하에서 이제 제시된 것도 이런 거죠. 대학에서 배우는 벡터의 외적 개념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마찬가지죠. 밑에 거는 큰 의미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옛날 겁니다. 가형, 나형, 문과 거로 구분돼 있을 때인데 여기도 미분계수, 기하학적 의미, 미분 가능성 이게 다수. 역시 수학은 딱 나왔죠. 네. 3개 이상의 복합 개념 안 된다.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지금 이제 3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개념을 활용해서 하면 득이 되는 거 이거 걸리겠다.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쓰어서 풀어야 되는 계산만 복잡하게 꼬아서 내는 거 하지 말라. 뭐 이 정도가 핵심인 것 같아요. 국어는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낯선 현대 철학 분야의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 여기서 키워드는 전문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전문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만 정상적으로 교과서 보고 배운 친구들이 너무나 낯선 것에 접했을 때, 그러니까 실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낯설어서 그 낯가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것 같아요. 낯선 전문 용어, 이게 이제 첫 번째 화두였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었어요. 문학이 하나가 껴있는데 문학도 보면은 어떤 걸까요? 제한된 감상 정보에 의지하여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작품 내에서 찾아 해결해 가며 해석을 해야 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추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출제자들 의도는 지문이 너무 길면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히려 지문을 짧게 내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애들한테
독이 되는 거죠. 길더라도 설명이 자세하면 볼 텐데 네. 그게 좀 없이 냈던 부분, 그러니까 한 단계 좀 원투 단계의 추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요번에 나왔던 거죠. 6병 때 나왔던 거. 과학, 수학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어려운 지문을 제시해서 국어 독해력보다는 기초 대사량, 이게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상용 로그 또는 비례를 나타내는 그래프, 최소 제곱법, 대사 대체중, 클라이머의 법칙 등 배경 지식 차이와 수학적 이해 능력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줬다. 또 전문적인 좀 음. 그런 용어들을 아니 왜냐하면 이제 하는 솔직히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 뭐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예체능 하는 친구들은 수학 안 보는 경우도 그쵸.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맞추려고 수능 응시한 친구들은 내가 막 이하본데 국어 2등급 아니 영어 2등급 국어 3등급으로 맞추겠다. 그럼 이 친구들은 수학 공부를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2학년 때는 배웠겠지만 까먹었을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보는데 계속 공부한 친구가 좀 유리한 측면으로 나오는 거. 이것도 역시 그 약간 전문 용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미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요게 6평에 나왔던 거죠. 이 개딱지, L 그래프 뭐 이런 거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편차 제곱의 합, 일반적인 그래프와 L 그래프의 개념의 차이 등 오히려 이제 국어라기보다는 저런 배경 지식에 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본 친구가 유리하지 않았냐 뭐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정립, 반정립, 종합. 안 봐도 이제 나오겠죠. 뭐 전문 용어. 추론. 역시 인문 영역, 철학 영역의 배경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 용어가 용어. 빈번히 사용됐다. 고난도의 고난도의 추론. 추론이 요구된다. 그 다음이 야. 이제 사례가 기축통화. 이것도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전문 용어. 그래가지고 경제 영역의 배경 지식이 요구됐는데 전문 용어가 여기 사례로 브레턴 우즈 체제. 이 아세요 혹시? 아니요. 근본이제? 아니요. 이게 달러 본위제로 바뀐 거거든요. 물론 경제를 공부했으면 상식이라 어른들은 상식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고등학생들한테 과연 그렇겠네요. 상식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그것만 보고도 풀 수 있냐? 그럼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2배쯤 줘야 그렇죠. 된다. 시간도 그렇고. 80분에 한 3만 자 가까이 되는 걸 3만 자가 넘죠. 읽고 45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 이거는 좀 시간을 좀 늘려주면 한 120분 정도 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글을 읽고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역시 또 걸렸죠. 그래서 국어에서 이 킬러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컨셉입니다. 여기도 보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추론의 난도가 높다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선문답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개념만 주고 이걸로 약간 논술식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이 선택지가 복잡하게 이거 선택지 복잡한 거 이거 보면 화나거든요. 왜냐하면 기억에서 광각 카메라를 그러면 다시 기억을 다시 가야 올라가야 돼. 되잖아요. 이게 디지털은 그래도 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시험지면 넘겼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사교육에서 교육을 해준다는 그렇죠. 말인 연습하고 거죠. 훈련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빨리 100번 푸는, 반복한 애하고 아 이런 것도 나오나 봐. 근데 진짜 나왔네. 아 당황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지. 학교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수능 기출 본 친구들 충분히 본 거야.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길 가다 동창을 만났는데 매주 만난 동창이야. 그러면 이름도 알고 뭐 다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잖아. 근데 20년 만에 처음 만났어. 아 제가 누구더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알긴 아는데 숙달 훈련을 강제로 받은 경우와 아닌 경우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봐도 학생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도 그러네요. 있겠다. 생각이 시간이 듭니다. 이렇게 금인 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국어는 두 개였어요. 하나는 낯설어 보이는 전문 용어가 이제 안 나올 확률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용어 때문에 당황하는 사례는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공부할 때 좀 전문 기출 중에 기출을 위주로 공부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문 용어 나왔다고 아 이거 안 그러면 안 돼요. 그 우리 특히 올해 고3들은 공부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게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지 같은 문제 때문에 틀려서 억울하다 이런 고개가 사라지겠다는 거지. 본인이 공부할 때 이건 안 나올지도 몰라 그러고 무턱대고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이게 문제가 많겠죠. 제가 봐도. 자 영어 보면은 첫 번째가 글의 내용이 추상적이다. 빈칸을 포함한 문장 구성도 다소 복잡해서 체감 난이도가 높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문장들은 되게 깨끗해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수준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만한 문장 이런 거죠. 근데 그 옛날 글들이나 만연체로 막 줄줄줄 문어체로 늘어쓰는 막 마침표가 언제 나오나 봤더니 서너 한 줄. 세 페이지 지나가서 그 다윈의 그 종의 기원 이런 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해석하려면 사실은 해석도 해야 되는데 내용도 낯설고 굳이, 길고. 고등학생이 거기까지 뭐 이런. 근데 영어도 이게 왜 그래요? 누군가 틀려야 되거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걸 과연 해야 되냐 이런 지적이고요. 그 과학자와 예술가의 현실을 추구하는 방법의 차이,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가의 현실 추구 방법을 추론해야 돼. 추론을 해야 된다. 영어에서 굳이 뭐 그런 어쨌든 제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이번 거네요. 네 6평인데 생소한 철학의 추상적 개념과 내용을 이해해야 빈칸 추론이 가능. 그 역시 아까 국어에서도 똑같이 전문 용어 너무 낼 게 없으니까 솔직히 전 이해돼요. 출제자들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이거 내면 솔직히 저 1등급이 한 30%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 나오면 어때? 변별력 문제? 영어가.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출제 분야가 너무나 그 국어의 비문학처럼 굉장히 폭이 넓어진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 수준보다 어려운 문장 구조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작년 수능. 여기서 보면 여기도 뭐가 언급이 됐냐면 시간 흐름에 대한 이해라는 추상적 개념, 기후 변화라는 일반적 소재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식에 가깝다라는 거고 시간 흐름에 대해서 이해 이건 약간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문이 전반적으로 일반적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와 복잡한 문장, 긴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 솔직히 우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만 봐도 이렇게 만연체들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배워가는 내용을 배워야 되는데 과학을 배워야 되는데 만약에 과학에서 막 도치법이 사용이 되고 공감각적 그런 게 쓰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내용들로 그러면 안 되는 되니까. 것처럼 그런 데 대한 거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수임료 체계, 생소한 소재, 그 다음에 일반적 의미가 아닌 법률 분야에 적합한 의미로 어휘를 파악해야 하는. 그러니까 법률 용어 전문 지식이죠 또 역시. 뭐 단서도 부족했다. 그 다음에 이제 22학년도 수능입니다. 과학자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지향하되 어느 정도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추상적 개념이고 난해한 내용 그리고 복잡한 문장 구조. 문장 구조 복잡한 건 내가 보기에 이렇게 기교를 부린 잘 써진 글을 가져와도 그런 게 생기고 어떤 분야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률 전문가는 글쓰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비문 같은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되다 보니 근데 이제 출제할 때 보면은 이 주제가 또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 주제를 내고 싶어. 근데 그 원본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렇죠. 또 어디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그 친구는 잘 문학적 써진 게 글쓰기를 한 게 아닐 수 아니니 있구나. 그런 게 껴들면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다음이 이제 영어도 꽤 많네요. 많죠. 영어가 이게 사실은 등급제 되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네, 문장 간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않고 단절이 다소 있어. 이거 역시 약간 비문에 가까운 거지. 그 다음에 기술을 활용할 경우 더 쉽게 풀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과학은 사실 아까 지적했듯이 실제로는 투 파트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원을 하는데 원 파트 지적이 없어서 근데 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생명과학 원에 유전 파트에 보면은 뭐 가계도 계산 이런 거는 그건 저는 생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냥 수학이야. 경우의 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도 왜 내냐면 생물을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 외우면 틀릴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 이상한 걸 끼워 넣어서 변별력 행사로 넣은 거죠. 이제 우리가 2028 입시안에 보면은 그 포럼을 4번 했잖아요. 네. 그 포럼에도 보면은 그 출제진에서도 지적을 하더라고. 이거 사실 자기가 봐도 수학인 거 맞는데 이걸 안 넣으면 변별력이 없다야. 그러니까 변별력은 결국은 줄 세우기인 거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언급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2긴 하지만 잠깐 보면 생명과학 2에서 추상적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우를 조합해야만 수학이죠. 수학. 그 다음에 생명현상 관련 주요 개념이나 원리보다는 주어진 단서를 활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거 저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를 내더라도 시간을 늘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30분에 20문제 풀려면 거의 사실은 숨도 안 쉬고 계속 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건 완전히 수험생 학대. 그다음에 화학 2입니다. 화학 2도 보면 화학 평형에 관한 문항인데 다수의 변수 3개의 동시에 역시 수학에서도 지적됐던 거죠. 복잡한 상황을 제시해. 그래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결국은 이게 수학 문제인 거야. 그다음 물리 2에서 물체의 평형 조건에 대한 문항인데 복잡한 상황을 제시하고 역시 계산이 수학 문제. 네. 과학 문제를 가장한 수학 문제. 지구과학도 이제 언급이 됐는데 지구과학에 보면은 지구 자기 요소에 관한 내용 및 측정 원리의 수학 개념을 더 묻고 있으나 실제 문제 풀이 위해서는 본각, 편각 등 지구과학 학습 내용 성취보다는 벡터 관련 학습이 중요하다. 계산. 근데 이거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수학적 계산 문제를 안 넣으면 줄 세우기가 힘든 거지. 힘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다 보면 한계가 있는 거 분명히 있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걸 수학만으로 해결하는 게 정답일지 너무나 편한 방식으로 그래 계산 복잡하게 내면 누군가는 틀릴 거야. 다른 방법을 좀 찾아낼 필요가 출제진에게 좀 있어 보인다. 그 본인들도 사실 느끼는 측면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수학을 빌어 1등급을 가리는 문제 그런 걸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그동안 불러왔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게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이드가 좀 생겼죠. 왜냐하면 우리 3학년들도 공부할 때 저는 되게 위험한 게 이거 보고 공부 방법을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방법은 원래대로 개념 정리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어떤 게 나왔는지 어떤 단원 어떤 그 주제들이 많이 나왔는지 정리를 해가고 기출을 많이 풀고 시간 관리도 해야 되는 거 맞아. 맞는데 올해 수학에서는 3개 이상의 복합적 개념 그다음에 국어에서는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줄줄줄 나열되는 낯선 지문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다음에 과학에서 심하게 계산으로 결정나는 거 약간 자제될 수도 있겠다를 참고해야 돼. 근데 아까 봤잖아요. 출제진은 그 문항의 제시문의 길이를 줄여준 거야. 학생들을 위해서. 네. 근데 정작 애들 입장에선 이게 뭐야? 불친절하게 느껴진 거야.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만 활용해야 된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